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 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 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 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 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 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빼기,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부패 집단의 사슬을 백일화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 기득권 세력이 쌓아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강요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15세부터 64세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 중, 일, 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무릎 정도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개혁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월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 결선 투표제는 다음에 3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선 투표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 들 수는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범위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 2, 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 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농, 수, 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면 식품 산업 및 미래생명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 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식정보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커다란 위협임과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 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가 개편된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에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인 자질 함량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 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에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량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